제2부 토론은 홍철수 주성우 엔저링 대표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부 토론 진행을 맡게 된 황철주입니다. 저 2부는 R&D 성과 활용 주체 시각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를 해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R&D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D는 모방형 R&D가 있고 창조형 R&D가 있는데 모방형 R&D는 시장의 규모를 줄이는 R&D고 창조형 R&D는 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R&D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방형 R&D는 있는 걸 좀 더 싸고 좀 더 좋게 만드는 R&D인데 이런 R&D를 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맥이 있는 시장에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맥이 없을 때는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창조형 R&D는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없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맥에 관계없이 혁신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R&D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D는 시장의 기득권을 이길 수 있는 R&D와만 성공할 수 있는데 시장의 기득권이 얼마만큼 큰가를 알고 R&D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뭐든지 넘쳐나는 시장이 있고 뭐든지 부족한 시장이 있는데 뭐든지 부족한 시장에서는 1등과 10등이 상생을 할 수 있지만 뭐든지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1등과 창조만 살아남을 수 있다. 2만 불의 R&D는 모방형이 있고 뭐든지 부족한 시장에서의 성공이었다 하면은 4만 불의 R&D는 창조형 R&D로서 없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창업형 R&D는 이런 위주의 R&D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저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에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YTN이나 다른 데서도 녹화 방송이 되고 청와대에서도 이 토론을 보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보고 느낀다. 이게 희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는 지식과 R&D 자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이 희망을 주는 대토론이 오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한 날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양희 미래과학부 장관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키즈탭의 최영아 원장님, 박영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R&D가 18조라고 합니다. 18조는 10년 후에 180조의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은 10년 후에 180조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토론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분 간격, 토론 말씀하시는 시간은 3분으로 제약을 하고, 부족한 건 추후에 서면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받기로 하고, 미래부에서는 생중계로 하고 있고, 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미래부에서, 팔로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R&D를 해서 기업인 초기 창업자한테 연구 성과물을 줄 수 있는 국책연구소나 또 벤처 창업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이 벤처 창업인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금융이나 벤처 캐피탈 여러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주시고
끝으로는 정부 기관에 계시는 분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기재 단장님. 예, 일부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맞아 좀 드리던 말씀을 조금 2부에서 좀 이렇게 세션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R&D가 전체가 55조인데 18조가 국가 R&D고 45조, 35 정도가 이제 민간 섹터입니다. 그러나 정부 R&D의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 평가에 대한 말씀을 SCI 평가를 기업에서도 SCI 평가해서 인센티브 가져가는 거 아십니까? 대기업들이요. 대기업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학교나 연구소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헛소리 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출연연에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하여간 대기업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전부 SCI 논문만 씁니다. 그래서 그걸로 평가받아서 그걸로 인센티브를 가져가요. 이거 뭐냐면 선생님은 그런 것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그러면 이 프라이빗 섹터인 연구소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틈만 나면 논문 써가지고 출연료를 옮길 생각하고 있고 출연에 계신 분은 대학으로 옮길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역방향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반대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만을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대만의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만에는 항상 역방향이 존재하는데 이 출연연에서 이제 국가 R&D 방향이 굉장히 이제 상납하게 밀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나이가 되면 거의 회사의 CTO나 실질적으로 연구 책임자로 실질적인 개발 책임자라는 게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연구소나 대학에 정년을 맞으면 좀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프라이빗 섹터가 액티베이트가 돼 있었어요. 최근에 이 대만의 산학연 협력은 굉장히 없고요. 우리가 미국인이 유럽인 이런 케이스는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는 실제로 대만은 우리가 잘 스터디 못하죠. 그리고 대만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높게 안 볼수록 실제로 대만의 최근 경제 성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근 3년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 투자 액수에 비해서 지금 2배 정도 외국 투자하고 있어요. 전부 돈이 대만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일 무역 적자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소재 부품의 강력한 일본의 경쟁자가 대만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IT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벌써 4개로 정체된 게 수년째입니다. 삼성이 LG에서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대만은 연연히 2개씩 3개씩 증가해서 2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젊은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군으로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R&D 다이나믹스입니다. 과학기술이라고 철문 딱 걷어 달고 SCI 논문을 쓰고 그걸로 평가하는 전 세계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가 공공의 문제가 아니고 프라이빗 섹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이 없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연연이나 대학이 기술 개발하면 산업체에서 기술 이전 받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을 모르고 개발하는데 기술 이전할 기술이 어디 있어요? 전부 하비 리서치지. 취미 생활하고 관심 생활해서 논문거리나 찾고 있는 거지 무슨 기업체가 기술 이전한 게 뭐 있습니까? 기술이 저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 기업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기술이 저렇게 없어요. 왜? 연구자가 기업을 모르고 시장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철통같이 기업과 현장과 시장과 괴리되어 있는 R&D라는데 무슨 거기서 기획하라고 집행하라고 평가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냐. 기업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연구원장이 어느 분이 되셨는지 연구원이 얼마나 연수까지 That's your business.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뭐라면 당신이에요. 그게 기업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냉담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R&D가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정말 기업하고 연결되는 R&D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좋은 아주 훌륭한 잘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VIP 갔다 오신 독일 같은 경우에요. 이 작센주, 드레스덴 같은 데는 평양과 똑같은 데였습니다. 20년 전에 배급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국민소득 10,000불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5,000불 지금 울산만 해줬습니다. R&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산학연이 연결되고 하면서 프라이빗 섹터가 커지고 하면서 10명 내외에 엄청난 창업들이 막 일어나면서
거의 실업률 0%.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님, 오늘의 주제는 실험들보다는 그 R&D의 혁신에 예. 그래서 R&D 혁신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과 연계하고 그리고 시장과 연계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꼭지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국가연구소나 대학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게 첫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서 그 방향으로 밀어가지 않으면 우리 제한된 리소스와 제한된 인프라 가지고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홍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좀 입장이 애매한 사람인데요. 1년 반 전까지 제가 미래부에서 연구개발조정국에서 우리나라 R&D의 예산 배분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제 경험과 여러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스테이크홀더들이 과학기술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연구계에 계신 분 아까 송 교수님 같이 1조 원밖에 투자 안 한다라고 개인 기초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왜 산업계 사업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굉장히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서로 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다 같이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고 큰 틀에서 좀 보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R&D를 맨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R과 D를 서로 구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 리서치는 아마 기초과학이 될 거고요. 디벨롭먼트는 상용화 이런 쪽이 될 텐데 이게 다 무르르듯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개발들이. 그래서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용화, 아까 박 기자님 말씀 너무 열심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한 50조 정도, 전체에서 50조 정도 투자된다고 얘기했고 또 국가의 R&D는 약 지금 18조가 됐는데 국가의 R&D 18조를 가지고 상용화에 올인할 거냐?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18조는 기초연구, 원천연구, 응용연구, 상용화 전 단계 연구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고 기업들에서 상용화 좀만 더 보태주면 이거 우리 상용화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 정도 상용화 될 기술이면 자기 돈으로 하시죠. 국가연구에 그렇게 기대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연구의 R&D 예산은 스스로 자기를 도우려는 생각이 있는 연구자들, 스테이크홀더들을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연구와 상용화를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 기초 연구 같은 것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반드시 지원하고 소형 쪽의 연구를 지원해야 될 거고요. 탑다운 방식은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형 과제들 위주로 중심을 잡아야 될 텐데 이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개를 자꾸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 이건 좀 개선돼야 된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R&D의 결국 최종 고객은 누구냐?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 될 겁니다. 최종 고객,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국민들, 세계 시민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R&D가 발전되면 도움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연구를 원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구 개발할 때 개발 기획합니다. 그러면 버텀업으로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탑다운으로 어떤 산업부의 의견인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산업부에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알고 보면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눈 가리고 하는 것들 좀 개선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연구개발처럼 보이는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연구과제 목표가 뭐가 있습니다. 되게 눈에 보이는 쉬운 과제의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안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되는 과제입니다, 사실. 내년까지 요거는 우리 이미 내부에서 다 했다. 회사에서 다 연구해놨다. 내년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연구과제 따가요. 이거 아무 의미 없고 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칼텍 총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칼텍에서는 지금 세계 최고에서 지금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연구 참여자들이 full of excitements를 가지도록 바라고 있다. 연구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연구하다가 갑자기 익사이트먼트를 단순한 열정이 아닌 그 익사이트먼트를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 다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하면 얼마나 지금 다시 되살리고 있는지 한번 좀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제 결론을 좀 말씀해 세 가지를 제가 그렇게 세 가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Flow of excitement가 아니라 flow of papers나 documents에 파묻혀 있지 않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한 얘기들은 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도 R&D 18조고 10년 후에는 180조의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토론이 210분이더라고요. 210분에 180조면은 분당 한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1분에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핵심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뒤에 해주시면은 여기 정책에 위반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씀할게요. 최정숙. 잠깐 간단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윤지훈 교수입니다.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된 배경은 제가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티칭도 하고 있어서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일단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제가 영광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큰 화두가 과연 뭘까라고 보면은 신뢰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R&D 시스템이 과연 신뢰를 갖고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도전적으로 연구 수행 주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을 봤을 때 다들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업의 입장, 그다음에 연구자와 기업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서로 도전적인 목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 좀 아까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아까도 저기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가 제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제가 정책학자 입장에서 평가 제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평가 제도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항목도 많고 세밀합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아까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네, 그래서 안한 위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체제 또는 거기에 대한 정책이 같이 맞춰져야지만 저희가 기업들이 마음 놓고 도전하고 그다음에 연구자들도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추상적이지만 신뢰를 서로 믿을 수 있는 체제, 그다음에 도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구축했으면 하는 것을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은 청와대에서도 보고 있고 장관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결론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정책 위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냥 설명만 하면은 그 기회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좀 말씀해주시고 이전에 말씀하신 것 분보다는 새롭게 말씀하신 분을 우선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안 하신 분, 예. 예, 충북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쪽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트렌드는 맞는 것 같은데 정부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1, 2년 전에 1인 창조기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뭔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이 마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처럼 했는데 몇 달 전에
영국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 앱 스토어에 올린 앱이 대부분 다운로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롱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현재 이 대학의 역할을 사업화로 물꼬를 급격히 돌리는 게 과연 효율중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사업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RFP를 기업에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이 공모를 하도록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런데 미래부나 교육부나 대부분의 연구 과제들이 RFP를 받아서 내는 게 1년에 한 차례 냅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은 1년 내지 5년. 아니죠. 정말 사업화를 원하신다면 RFP를 기업이 내게 하고 그걸 3개월, 6개월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RFP를 받아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1년에 4번, 6번 해서 진짜 신속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될 겁니다. 대학에서 그 신진 교수를 뽑으면 1년 동안 연구비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차례 공모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수시로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좀 믿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대학을 믿고 대학의 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나 또는 그동안의 사고를 안 친 대학은 이를테면 한 50억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에서부터 사업까지를 대학에서 스스로 오가나이즈를 해서 그것이 사업화로 성공할 때까지를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안 기다려 주는 겁니다. 따로 공모를 해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게 연결될 수 있으면 이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믿고 대학의 전체의 프로포자를 받아서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대학에서 구성원들을 잘 오가나이즈해서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는 토픽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물질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충북대 같은 경우엔 그 기술료가 10억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받느냐? 교수님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업화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학이 오가나이즈를 해서 신물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지원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사업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 문화를 개선하시려면 이제 대학을 믿고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키스트 책임연구원 오영재입니다. 현재 출연연 연구발전협회 총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신 건 기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그 평가 문제 제가 먼저 약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 평가 SCI가 문제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잘못돼서 정부에서 미래부에서 그걸 대안을 내서 고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발언하실 때는 좀 잘 좀 숙지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장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저는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일은 인사가 만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도 대통령을 잘 뽑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고 미래부도 장관이 잘해야 그 저희들이 또 장관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출연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33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잔뼈가 굵었습니다. 보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연구에 대한 경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경시, 연구기관에 대한 경시, 우리가 세 가지의 경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출연연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으로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미래부에도 건의하고 정부도 건의를 해서 많은 부분을 사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줘서 저희들은 상당히 사기가 높아지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 R&D 혁신이 되려면은 누가 합니까? 그거 연구자들이 하는 겁니다.
뭐 세세하는 겁니다. 연구자든 과학자는 알고 보면 돈을 쓰는 사람이죠.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국가에서는 연구자가 돈도 연구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걸 동시에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연구의 경시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경시라는 것은 연구기관의 창의 촉진과 자율성 확대 제도보다는 세금 사용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편의적 제도가 점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상당히 진통 끝에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거기 그 이사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성을 보면은 거기 차관님들 5분, 대학 교수 3분, 산업계 2분 이렇게 10분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를 모두 25개관을 총괄하겠다는 데가 그 연구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미래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게 바로 또 아직 행정 편의적인 제도가 계속 저기 있지 않나 해서 이와 같은 점을 건의를 드렸고요. 사람의 경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PBS 문제 많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IMF의 경영 합리화 조치해가지고 연구 조직이 많이 와해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의 그 실질적인 임금 삭감, 정년 단축, 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연구 현장에 상실감이 만연을 초래했기 때문에 연구 현장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많은 그런 조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기 진작적인 그런 문제를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과학기술연금에 보면은 그 정부가 2,300억을 추가로 해줘서 저희들은 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과학기술 공제하는 적금의 형태로 지금 받고 있어. 지난번 장관님한테도 약속을 하신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뭐 공무원 연금 문제도 생겼지만은 그 예산을 보면은 423억인가 얼마인가 정부에서 다 깎였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것들이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서 도대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혁신 토론에서 뭐 세상에 오는 것보다도 사람이 모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나고 진짜 미쳐서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업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25분 남았으니까 반드시 말씀해 주실 분만,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쪽이 많이 하셨는데 좀 맨 저쪽에 맨 뒤에 분. 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박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앞분에 계신 분들은 사실 기관장 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얘기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회는 필드에서 하는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필드 분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지원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제 2부가 성과 활용 주체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좀 다른 분들 시각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쪽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업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중앙에서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탑다운 방식 어떤 연구 R&D 이 주도를 하는 부분은 뭐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다 공감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어떤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면서 기업들의 요구를 좀 많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8조나 되는 돈을 중앙이 다 관장하게 되면 어쨌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고 기획했던 부분을 좀 손을 놔달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있는 기관은 일단 지자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정책기관입니다. 지금 18조가 중앙에서 이제 지역에서 뿌려진다는 얘기를 할 때 그냥 17개 시도로 뿌려지는 것들을 지역 R&D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건 지역 R&D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주체 측면에서 기업들이
충분히 이 R&D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실질적인 어떤 그 컨택 포인트가 충분한 지자체로 그 R&D에 대한 기획이나 어떤 예산 체계 등 그런 것들을 좀 내려달라. 그리고 중앙은 중앙이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강화하고 지역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좀 확실히 좀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인 R&D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기업에 계신 분들, 예. 효성중공업의 연구소 맡고 있는 박승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이제 연구 아직도 잘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시지만 SCI가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기업에서 대학하고 협력하려고 그러면 대학에 사실은 해놓은 일이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래도 참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커머셜, 그죠? 리제이션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오늘 토론의 주제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박 단장님 거 많이 얘기하셨지만 박 단장님도 교수하시다가 창업하시니까 굉장히 절절하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제 기업 연구소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역시 박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인력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학교 교수님하고 협력하면 박사 과정이 그 기업에 가서 이렇게 그죠? 연결해서 연구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그 기업에서 그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이 쭉 해오던 연구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를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실은 왜 이렇게 역량이 없는 사람을 키워냈냐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 단절이 너무나도 심하다. 제가 독일 아까 대만 얘기하셨지만 독일 지난 10년간 쭉 보면서 보니까 거기는 진짜로 그 연구 전문성 그거를 쭉 키워가는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연구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안 만들어주고서 그냥 기술만 개발해서 기술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원생이 그 분야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쭉 미리 연구해서 그 사람이 학교에서 했을 때 뭐 엄청난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으로 와서 그 사람이 그 분야를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기업에서도 그런 환경을 갖기가 그 회사 내에서 사장님 있고 연구소장 있잖아요. 연구소장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또 사업부하고 잘 되기가 어려워요. 아까 이국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그 연구자의 기술 개발의 연속성.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승리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그런 경로를 안 열어주고 지금 연구하는 게 현실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국가 과제를 기획하는 데 보면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박 단장님도 대학교 교수님 하다가 기업을 하셔서 그런 거지만 솔직히 기업에서 이런 목소리를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뭐 그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노사정 대타협인데요. 산학협력도 우리나라에서 뭐 수십 년을 열심히 해왔지만 박 단장님 얘기하신 대로 산업체에 있는 인력이 거꾸로 사이언스 쪽으로 가지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커머셜 석세스를 얘기한다는 건 넌센스다. 그래서 저는 산, 학, 연 대타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각 기업의 그 CEO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거를 진짜 중요한 이슈로 얘기를 해서 유럽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업별로 국가 아니 그 산업체에서 가장 잘 아시고 또 CEO이신 분들 위원, 그다음에 아카데미 쪽의 위원 그래가지고 동수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우리 같이 그냥 1년 하고 그만두고 1년 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요번에 시행을 하시면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잘 쌓아놓으신 SCI가 앞으로 이제 그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기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의 토론을 받도록.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윤창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황철주 대표님께서 현재 18조 R&D 예산을 10년 후, 50년 후에 180조를 만들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에 개발된 R&D 성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좀 내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서치하다 보니까 R&D 예산 중에 약 70%가 공공연에 배정돼서 지원되고요. 한 13%가 중소기업에 배정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이 현재 19만 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약 81%가 휴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 이전되는 것도 그 기술 이전 대상자가 어떤 자금 또는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기술 R&D 성과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거래, 기술 은행, 그리고 특허 기술, 거래 장터 이런 온라인 마켓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가지 솔루션을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센터하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거래 온라인 마켓은 단지 수동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기술을 찾고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어떤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 R&D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2가지 이 솔루션은 저희가 좀 정부에서 참조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겁니다. 현재 중견기업 상당수가 어떤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나름의 기술 역량도 확보를 해왔고요. 또 규모 면에서 어떤 자금이나 어떤 판로 개척 역량 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업 기반의 어떤 기술 역량이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거의 어떤 기술 혁신의 세츄레이션 상태에 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벤처기업들, 우수 기술들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요, 실제 자금이나 판로 때문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중견기업과 어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간의 어떤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고 이에 사업화를 좀 지원해주는 부분을 정부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향후 잘 성공이 된다면 실제 M&A까지 이르르는 어떤 선순환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4번째 솔루션은 실제 공공연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일본의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공연에 개발된 기술을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좀 넣어줘서 실제 이것들을 젊은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연계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금 R&D가 이제 기술 개발에만 그 초점이 주어지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거에 단 5%만 활용해서 이런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 측면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투입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많은 씨앗을 뿌려놨다면 이제 좀 그 씨앗을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금융이나 투자기관에서 계신 분의 토론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또 벤처기업 쪽에 계시는 분, 네, 저 뒤쪽에.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더오디 이원배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R&D 과제를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평가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의 성공률은 95%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화는 4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그대로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기술 개발한 것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즉 이런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느냐,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느냐, 이런 쪽에 평가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성공을 하지만 지금 사업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에 보면 뭐 개발 목표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가점이라든가 채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발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개발했을 때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과 파급력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앞으로 평가 시스템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17개 정부 출연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기술 이전의 비율도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20%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라는 기술 이전 전문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 이전이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전할 기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기술 이전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중소기업에 줘야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4월 14일 날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의 권유로 제가 그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되어 있고 다른 각각 기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부적인 게 아니라 주로 제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 활용을 활용해서 학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분들은 기본적으로 학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면 그 분야는 어느 연구관에 누가 잘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찾아가서 헤맸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지고 보니까 또 그것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거는 각 연구기관마다 기술 이전 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기술 이전 팀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니까 누가 어떤 기술을 좀 더 상세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동안 그 창원에 있는 그 한국전기연구원인데요. 거기를 뭐 비행기로도 가고 뭐 버스로도 가고 왔다 가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기술 이전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투자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술 이전을 확실하게 받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두 번째, 한국전기연구원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먼저 이전 비용을 내야 이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전 합의는 했지만 이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계시지만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에 지금 현재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성과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을 찾았으면 그것을 사후에
돈을 받든지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비용을 내고 기업 보고 가져가라. 그리고 또 기술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는데, 그 5분 동안에 그 벤처기업이 단장님은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다음 기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벤처기업이 좀 성공하고 싶은데 출연연에 이런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벤처가 성공하기 위한 국가 R&D 시스템이나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주대학교의 김용진입니다. 제가 이제 벤처기업을 경험했던 내용과 그리고 캐나다에 파견 가서 그 대학에 있으면서 코아 프로그램,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국가심의 예산이 이제 전체 R&D 예산을 국가 예산을 다루는데 미래부, 그다음에 교육부, 중기청, 국세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벤처기업을 하면서 저희 소속대 학생을 쓰는데 교수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임 시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그 시스템 그 지원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좀 심의해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이제 지금 그 일자리가 저희 학부생들이 보통 공과대학이 50%가 넘는 대학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이 어려운데요. 그 중소기업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면 그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학생이 기업이 원하는 학생, 기업이 원하는 과제를 도출을 해서 뭐 중소기업청이 지원을 해도 좋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1년이든 1년 반이든 학생이 거주하면서 기업에서 말이죠. 뭐 기업이 비용을 대수하는 거면서 또한 국가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기업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용들을 대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코아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상업화에서도 결국은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공개 토론은 이걸로 마치고요. 인터넷 상으로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오늘 그 나와주신 분들이 농식품부, 방사청, 교육부, 해수부, 중기청, 산업부에서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그 우리 그 과학계나 창업하는 벤처 기업인들이나 또 벤처 창업 지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호영이라는 분인데 국가 R&D는 수요와 연계시키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다. 미래 원천 선도 기술이든 상용화 기술이든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연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강헌수라는 분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수렴해서 연구자가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서노엘이라는 분은 기초 응용 개발 사업화까지 전 주기적인 시각에서 R&D 간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 부처 간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기백이라는 분은 단기성 연구 과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20년, 30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 연구 과제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성실 실패를 용인하고 안정적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김성용이라는 분은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되 자율성과 창조성에 기반한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가은이라는 분은 산업학뿐만 아니라 SIC 평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일괄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R&D 분야나 단계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의 세분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박진섭이라는 분은 연구기관의 임무 및 기능의 선택과 집중, 이와 연계한 R&D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연구기관이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 성과 확산, 사회 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그것은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끝으로 김성준이라는 분은 소위 인맥이 좋고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정년 문제로 우수한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중앙부서에서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 한 분씩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입니다. 여기 주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아마 조언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답변을 드리면, 먼저 그 도전적 과제를 늘려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을 좀 세분화하고 다양화해달라는 이 부분, 평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비 지원이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전반적인 R&D에 관한 논의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이렇게 흡사할까 한편으로 놀랐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더 열악한 여건이겠죠.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한 70%를 국가 R&D라고 민간이 한 30% 수준이니까 훨씬 열악합니다. 또 수요자 기반도 약하죠. 저희들이 수요자 조사도 하고 RFP 제안하면 우선권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렇게 많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연구와 사업하고 그 괴리, 아까 계곡이라고 그러시죠. 데스밸리. 정말 그 절감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건 전 한편으로는 연구자와 기업가 또는 소비자의 괴리라고 보고요. 기술과 시장의 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생각해서 오늘 주신 말씀 정책이 더욱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정책과의 괴리도 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과 연구뿐만이 아니고 정책, 이 3자 간의 괴리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최단축 좁히기 위해서 일종의 현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평가, 성과 활용 자체를 필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축산 분유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디나 다 절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한 20년간 2조 넘게 돈을 보조사업 등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되는데 대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제를 시작하면서 기획부터 농민, 축산 농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과제 주관자가. 그리고 매달 포럼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 그러면 그 기술이 중간 과정에서부터 혁신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과제를 3년 안에 성과시키려는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민간 참여를 더욱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 전체의 한 절반 수준이라도 민간 참여하자. 민간이라면 이제 농민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도 안 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R&D 하면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왜 대기업까지 R&D 주느냐? R&D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 생각은, 그럼 대기업을 주되, 물론 매칭하여서 주되 대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은 어떨까?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공유는 잘 안 된다고 하셨지만 특허권, 품종, 제품, 소프트웨어 공유 개방형으로 한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그 저항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해서 R&D와 사업화 결의를 더욱 좁혀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항도 미래부랑 협조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에서 오신 분들, 산업부나 방사청이나 해수부.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정책에 더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부가 매년 뭐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개선 작업들을 계속 취하고는 있는데요. 오늘 뭐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좀 이렇게 잘 저희가 믹스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제도의 어떤 변경을 따라가시느라고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우리 산학연의 목소리들을 잘 적절히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지금 계속 올해도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을 해서 바꿔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건의사항 또 뭐 이렇게 의견 주셨던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제 기획 과정에서 과제 수요자와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요.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상시로 그 과제 제안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산학연의 니즈가 더 잘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창의 도전 쪽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 도전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창의적 R&D 촉진을 위해서 품목 지정형 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앞서서 어떤 경쟁형 선행 연구도 한번 해보고요. 그 과정에서 개념 계획서를 좀 미리 받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이제 본 연구로 넘어간다든가 또 본 연구 평가에 앞서서 서면 평가를 해서 좀 더 내신 있는 평가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현장의 프리젠테이션 또 특정 평가위원의 목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가 시스템을 조금 고쳐서 아까 말씀하셨던 들어보지 못한 거는 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수요자 지향적 R&D를 하기 위해서 R&D 인력 특히 중소중기업 R&D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현금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R&D 종합 컨설팅 센터 같은 것도 해서 좀 부족하나마 계속 우리 R&D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에 OECD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어떤 기획 단계, 선정 단계, 뭐 연차 평가, 단기 평가마다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달라져서 팔로업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과제별로 좀 책임 평가위원 같은 분들을 좀 모셔서 계속해서 평가에 참여를 하고 좀 계속해서 팔로업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좀 사업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다양한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하나마 매년 조금씩 수요자들의 어떤 니즈에 더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뭐 많은 채찍질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 예.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 이진모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미래부에서 평가 지표를 많이 개선을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이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좀 차등화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일정 부분 국가가 어떤 그 R&D 수행도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도 그 R&D의 목적이겠지만 또 하나는 산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R&D 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재원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그 이제 중견기업 이하의 어떤 벤처 기업까지 합쳐 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들어와 가지고 국가하고 혹은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제가 평가 지표를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부럽다고 느낀 것이 타 산업 분야에는
벤처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1차 산업인 농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임업, 수산업 쪽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산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아주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술 개발 역량은 아주 떨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좀 바꿔주셔야지만 많은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지금 평가 지표가 SCI나 뭐 특허나 산업화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과제의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그쪽으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농업 현장에서 SCI가 농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퀘션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평가 지표를 좀 특히나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은 1차 산업 분야 쪽에서는 그런 평가 지표를 좀 차등화 시켜줘야지만 대학이나 산업체 쪽에서도 좀 더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뭐 교육부나 중기청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재능과장 정병익이라고 합니다. 1부에서 논의됐던 내용하고 지금 2부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저희 교육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기초연구가 중요하고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바텀업 방식으로 연구를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현재 1조밖에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1년에 지원하는 R&D 예산으로 분류되는 비용이 약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연구재단 통해서 이공 분야에 이건 연구부입니다라고 하는 나가는 돈이 약 3,400억 정도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지정 주제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기초연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 증액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부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어여삐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SCI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가 지나치게 이 부분에 경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 그 다음에 효성중업에서 그 연구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의미 있고 가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98년도에서 저희 교육부 사업에서 BK21 사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과기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기획을 할 때 그 방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내년도에 적용할 BK21 평가 관련 또 다른 사업에서 평가 관련해서는 SCI 부분 지표들을 더 줄이고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화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달 안에 그런 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럼섬으로 연구비 펀드를 주고 대학에서 한 50억 정도 주면 스스로 기획하고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을 믿고 맡겨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아마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예산 자체가 이 펑크나고 있는 마당에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대신 답을 올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좀. 예, 중기청 분은 안 오신 것 같고요. 바이사업청에서 온 기술기획과장입니다. 한경순 서기관입니다. 일단 저기 바이사업청은 국가안보 관련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서부터 응용 그리고 실용화까지 실용화라고 하면 이제 무기체계 개발이 되겠고요. 연간 수수 기술 개발에만 한 8천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쪽의 특수성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 민근특위 쪽에 상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정보 공개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잠깐 얘기가 나온 부분이 이제 소유권, 그다음 기술료 제도 등에 대해서도 민간 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접비가 국방 쪽으로 들어올 때 많이 약하다, 낮다라는 부분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래부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오늘 이제 미래부 장관님과 각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군 기술협력 촉진법에 보면은 11개 부처가 최소한 2%에 대해서는 민군 기술협력 쪽에 그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군 기술협력이라고 하면 민간 쪽의 기술이 그 실용화 단계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산업부 등 몇 개의 부처만 그 부분이 조금 이행이 되고 있고 다른 부처는 약간 미흡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와 각 부처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그 투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토론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1993년도에 창업해서 한 20여 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데 세계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나 저의 경쟁력이나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뭔가 어떻게 성공할 건가를 많이 비교 분석하고 다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정한 나라는 없더라. 근데 우리는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불공정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창조와 혁신이다. 창조적인 R&D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R&D는 불공정을 깰 수 있는 R&D를 했을 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20년 동안 이게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이 없을까를 마음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90년도 초까지는 우리 종합상사라는 게 있어갖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그 종합상사로 가져오면 그 종합상사에서 해외로도 수출해주고 국내 시장에도 팔아주고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이 가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합상사가 없어지고 대기업이 자기 물건만 이렇게 수출하니까 스타트업 컴퍼니나 중소 중교 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창구가 시스템 하나도 없어졌다. 이게 가장 큰 성장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롭게 창조적인 R&D를 세계 시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위 시장 진입할 수 있는 옛날의 종합상사 같은 그런 시스템과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알리바바 같은 이런 인프라 육성이 같이 따라서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이 저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한테 성공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창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큰 희망을 주는 토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이크를 총괄 차장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철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이 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앞으로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출연연 그리고 대학에서 많은 기술 이전과 사업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출연연에서 앞으로도 2017년까지 15%의 자체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또 그 정부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세계 히든챔피언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23개밖에 없다고 그러죠. 독일에는 1,300개나 되고 그런데 일본도 200여 개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 기업이 기술 혁신형 기업이 돼서 세계적인 그 히든챔피언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많은 그 제도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 OD 산업의 이원배 사장이 얘기했듯이 이원배 사장은 지금 뭐 독일에 가서 이렇게 잘 그 제품이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구글에 구글이 아니라 아마존에 그것을 올려놔가지고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종합상사라든지 어쨌든 이 기업이 벤처 신생기업들이 또는 창업 연구소나 대학에서 창업된 기업들이 초기 시장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이 뭔가 그런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제도가 마련이 됐지만은 실제로 기관끼리 서로 핑퐁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그 좋은 취지로 만든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최영희 장관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아주 다양한 좋은 말씀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평가 문제는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 수요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는 또는 교수님들에게는 그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R&D 혁신의 한 과제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자, 연구 인재들에 대한 어떤 대우나 이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폐쇄적인 사회고 칸막이가 심하다가 보니까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연구기관이나 연구 기회를 오가면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R&D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휴면 기술, 소위 장롱에 갇힌 기술,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도 주셨는데 뭐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 거래,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또 그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여러 가지 업적들을 활성화하고 이제 유효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자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그 기술을 찾아서 5개월이나 헤매셨는데도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매우 가슴 아프게 듣고 있고 저희가 한번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부에서도 계속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